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를 좀 이야기해 볼까요? 예, 오늘은 가스라이팅이라는 주제 들고 왔습니다. 가스라이팅이란 1938년 패트릭 해밀턴이란 작가가 연출한 연극 가스등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해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연극에서는 가해자인 남편이 아내의 정신을 혼란하게 해서 현실 인지 능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에 아내는 점점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급기야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서 남편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되죠. 이처럼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는 신체적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정신적 학대를 통해서 피해자를 억압하고 통제함으로써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신체적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진 않지만 이게 정신적인 폭력인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스라이팅은 생면부지의 사람보다는 네. 부부나 애인 또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 등 가깝고 밀접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가까운 사이일수록 지배력을 행사하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가스라이팅은 동등한 관계보다는 좀 위계적이거나 비대칭적 권력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통제하고 억압하려 들 때 더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스라이팅을 행사하는 사이라면 평등하거나 민주적 관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네. 한편 사람의 심리를 조작하여 지배력을 행사한다라는 본래적 의미로만 해석을 하면 가스라이팅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집니다. 가령 우리는 타인이 아니라 네. 자기가 자신의 심리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신의 심리를 조작한다. 왕자병, 공주병 이런 거 그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죠? 정확한 지적인데요. 물론 뭐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에서는 그런 공주병이나 왕자병을 가스라이팅의 범주에 포함시키지는 않겠지만 심리를 조작한다라는 면으로 보면 자기가 자기에게 가하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공주병과 왕자병은 자기가 마치 공주나 왕자가 된 듯한 착각 속에 빠지는 일종의 자기망상증이잖아요. 이건 자기애가 지나쳐서 실제 현실을 왜곡하는 나르시시즘의 한 유형입니다. 이 또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심리를 조작해서 왜곡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처럼 정신승리를 통해 스스로 위안을 삼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의 김영민 교수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여우의 정신승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신승리란 자기가 자기에게 가하는 가스라이팅이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나쁜 상황을 좋게 포장해서 정신적 위안을 삼는 행위도 스스로에게 행하는 가스라이팅의 일종이라는 뜻이죠. 네. 철학에서는 이런 행위를 자기기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기만이란 자기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건 뭐 정신적 학대까지는 아니겠지만 정신이나 심리를 조작한다는 면에서는 가스라이팅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 단어의 이미지를 느껴보면 정신 승리와 그 자기 기만 네. 이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런 걸 할까요? 예, 가장 큰 이유는 실제 현실을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현실을 바꾸는 게 어렵기 때문에 대신 마음의 현실 인식을 조작하는 거죠. 여우가 자기 힘으로 충분히 포도를 따먹을 수 있었다면 굳이 저 포도는 쉬어서 못 먹을 거야 라면서 물러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먹고 나서 쉬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처럼 현재 자기가 가진 힘으로는 현실을 바꾸거나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정신승리죠. 네.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이 실존의 불안에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기 기만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네.
실존 철학에서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정해진 바 없는 상태로 세상에 내던져진 상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이제 철학에서는 피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이제 우리 인간 앞에는 무한정한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개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활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오히려 불안해하고 자기가 가진 이 절대적인 자유의 권리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결과 이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자유를 선택하기보다는 자기 기만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자기 합리화라는 시점에서 본다 그러면 네. 뭐 그렇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하는데 네네. 이 정신 승리라든가 자기 기만이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 일단 우리가 정신승리나 자기 기만을 하면 일시적으로 네. 심리적 위안이나 만족감을 얻는 장점이 안정을 있죠. 찾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하지만 정신승리가 곧 현실승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승리를 통해 심리적 위안을 얻었더라도 여전히 불만족한 현실은 자기 앞에 남아있고 자기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네. 게다가 자기 기만을 하는 사이에 현실 문제를 외면하고 방치한다. 이게 큰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위안을 취하느라고 현실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병을 더욱 심각하게 키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마치 암에 걸린 환자가 수술하는 게 너무 무서워요. 해서 뭐 별일 아닐 거야. 누구나 한두 군데 정도 아픈 건 다 있잖아 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현실을 외면한 사이에 병은 무럭무럭 자라나서 나중에 손도 쓸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결국 정신승리나 자기 기만은 현실을 왜곡하고 문제를 방치한다라는 점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태도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쉬운 길인데 정신적인 위안을 얻는 거. 예. 근데 현실을 직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노력이 필요하거나 행동이 필요하지만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예. 물론 뭐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보다는 타인이 나를 속이는 가스라이팅이 더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예. 흔히 이제 사람들은 정신이 좀 나약한 사람이나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의 개념을 조금 확장을 해보면 오늘날에는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과 교묘한 수법으로 가스라이팅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네. 예컨대 오늘날 기업은 자사 제품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광고나 홍보 전략을 시도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경영학에서는 이런 행위에 마케팅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네. 근데 마케팅 활동도 알고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 또는 심하게 표현하면 조작해서 지갑을 열게 만드는 행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의 메커니즘과 유사한 면이 있죠. 특히 그 소비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해서 물건을 사도록 유도하는 공포 마케팅 기법은 공개적인 가스라이팅이 아닐까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는 광고들을 좀 지속적으로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리적 지배를 당하는 경우도 생기긴 합니다. 이 제품이 좋습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 사람의 심리를 좀 교묘하게 자극하는 광고들이 그렇죠. 그죠? 최근에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광고 마케팅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또 가스라이팅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하면 네. 정치 세계에서도 자주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독재 정권에서는 권력자를 좀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네. 이건 지배 권력이 국민들을 세뇌한 가스라이팅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 이러한 가스라이팅은 이 독재 권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적 정치 체제를 가진 곳에서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흔히 정치권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정당마다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각 진영이 내세우는 논리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기보다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이 더 많거든요. 네. 이런 행위도 타인의 심리를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한다라는 의미로 보자면 가스라이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가스라이팅 범죄에 대해서 접하곤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극단적인 상황인데. 예,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마케팅이라든가 정치 관련한 것들. 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이런 밀접한 일들 가운데 이 가스라이팅을 위한 시도 이런 게 꽤 있네요. 예, 뭐 아주 정신적 학대까지는 아니지만 교묘하게 조작하는 일은 많이 생기는 거죠. 흔히 우리가 정치나 사상에 대해서 가지는 신념 체계를 이데올로기라고 부르잖아요. 네. 마르크스는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한 시대의 지배적 사상은 늘 지배 계급의 사상이었다. 그러니까 정치나 사상에 대해 개인이 가지는 이데올로기는 각자가 스스로 깊이 생각해서 형성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지배 계급이 주입한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지배 계급이 행한 가스라이팅의 결과로 정신을 어느 정도 지배당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물론 뭐 마르크스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진영 논리로 소개되는 수많은 주장들이 실체적 진실이나 진리와는 좀 거리가 멀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선전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정치건 마케팅이건 간에 이런 다양한 우리 사회의 가스라이팅 여기에 네.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는 눈이 필요한데요. 네. 앞서 소개한 김영민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타인, 권력자 혹은 정부가 하는 가스라이팅의 희생물이 되지 않는 길은 어디에도 없는 순수한 현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다. 그러니까 완벽한 이상을 꿈꾸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고 비교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흔히 왜 우리가 정치에서 다루는 이슈에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컨대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야 하느냐 더 많이 지어야 하느냐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복지를 늘려야 하느냐 줄여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정답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처럼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는 자기와 다른 관점을 인정하고 그것과도 친숙해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여러 관점을 두루두루 살피고 최선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자기와 다른 관점까지 살피고 어느 게 합당한지를 진지하게 분석하는 행위를 철학적 성찰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철학적 성찰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 특정한 하나의 관점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태를 바라보려는 습관이 철학적 성찰이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할수록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각자 나는 평소에 얼마나 내가 가진 관점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하는지 이걸 좀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